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죠. 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바로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듀티비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각 분야의 정상에 서 있는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 무궁무진한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육이 미래다. 오늘 첫 시간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죠. 인공지능, AI와 교육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교수님 나비네이터가 너무 멋지신데요.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AI 교수님이시니까요. 네. 오늘 나 뭐 입을까라고 GPT에게 물어보고 오늘 오신 건가요? 뭐 대부분은 묻는데 그거는 묻지 않았고요. 네, 되게 네. 옆에 이제 AI 비서처럼 아주 사소한 것도 옆에 이제 휴대폰 AI가 있으니까 네. 질문하고 또 답하고 특히 어떤 글을 쓰거나 뭐 기획할 때는 AI를 진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의 세대는 AI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보다도 AI하고 대화하는 게 더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들도 숙제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시험 보는 것들도 네. AI를 통해서 시험을 보다가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뭐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뭐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AI 도움을 받아서 숙제를 하거나 시험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91%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91%나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챗GPT는 사용자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났던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뭐 1억 명 이렇게 돌파하는 것도 적지만 네. 챗GPT 같은 경우는 1억 명 돌파하는데 2달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2달밖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브리 열풍이 한번 쫙 분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지브리. 그림 바꾸는 거. 네, 맞아요. 그 열풍 때문에 하루에 1억 명이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야, 대단하군요. 네, 그래서 그 지브리 열풍 같은 경우는 지브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사진 이렇게 올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 이렇게 바꿔주는데 그 올렸던 사진만 해도 7억 5천만 장이 올라갔거든요. 7억 5천만 장. 네, 7억 5천만 장이 올라갔어요. 저도. 네, 그 중에 일조하셨죠. 네, 저도요. 네, 그 7억 5천만 장이 이제 AI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왜냐면 소중한 자산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AI한테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네. 뭐 글이야 이렇게 쭉 긁어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얼굴 사진은 사람들이 제공하기를 기피해요. 그렇죠. 네, 자신의 자기 초상권이 프라이버시기도 있으니까. 하고요. 그런데 지브리 서비스를 하면서 7억 5천만 장이 그냥 다 무료로 다 제공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챗GPT 만든 오픈 AI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횡재를 했던 케이스인데 네. 그만큼 이제 사용자층이 넓어진 거죠. 넓어지고 네. 많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층이 넓어졌다는 건 그만큼 AI의 빨라지고 속도도 좋아지고 네. 기능도 좋아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AI가 좀 버겁고 무겁더라고요. 네. 그 챗GPT가 이제 원래 GPT하고 채팅한다는 뜻인데 네네. 그 밑에 이제 기본 모델 이름이 GPT예요. 네. GPT라는 게 처음에 2022년 11월 30날 이제 오픈할 때 처음 개방할 때 이 밑에 버전 이름이 3.5였거든요. 그럼 그 앞에 3, 2, 1이 있지만 이제 3.5부터 시작해서 한 몇 달 만에 4.0, 4.5 이제 최근에는 이제 5.0까지 오픈이 됐죠. 네. 이제 그 회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계속 버전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달리하니까 요즘은 그 AI 회사의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나 다양한 네.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네. 내가 쓰고 있는 이 버전이 최신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심지어 AI를 개발하는 AI 엔지니어도 내가 연구하는 영역 외에는 나도 잘 모르겠다. 엔지니어들도 변화가 버거운데 이제 일반 사용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속도는 계속 빨라가고 우리 사용자들은 따라가기가 힘들고 버거운 상태가 되는데요. 우리 과거에는 AI가 아니라 코딩이 굉장히 큰 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코딩 학원, 코딩 교육 받지 않으면 취업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코딩 교육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딩 교육이 또 싹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했던 거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AI가 나오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 내지는 소프트웨어 대학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AI 중심. 소프트 중심에서 네. AI 중심 그렇죠. 교육으로요. 네, 그렇게 바뀌어서 트렌드가 이제 AI가 소프트웨어긴 한데 이제 AI 중심으로 많이 해라 이렇게 많이 바뀐 상태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해야만 이제 나라도 살고 개인도 산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나와서 네. 앞으로 소프트 교육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 뭐 이런 이제 엄포를 막 놓은 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뭐 빌 게이츠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이제 경고를 했었는데 네, 이제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와가지고는 또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AI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너무 네. 슬퍼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네. IBM이라든지 이제 페이스북, 메타, 네.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해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해고를 시키는데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 해고시키냐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해고를 시킨 거죠. 네. 뭐 이전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일은 잘 못해도 나중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주니어가 시니어가 됐는데 최근에는 AI가 있으니까 AI가 코딩도 잘하니까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해고시켰고 해고시키다 보니까 대학에서 졸업하고 올라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현재는 이제 그런 아주 우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빠르게 변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AI의 교육은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네.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업무의 향상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그러면 교육시키는데 어느 나이대까지 내려서 교육을 시킬 거냐. 이제 기성세대는 당연히 AI를 써야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AI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AI 역량이라는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AI를 역량이요. 잘 쓸 수 있는 능력. 네. 그래서 AI 역량을 잘 길러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느 기술이든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술이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가 워낙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얘가 가끔씩 진짜 가짜 구분을 못하게끔 글도 쓰고 그림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이제 비롯해서 또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뭐 비자를 줄지 말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AI 면접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사람을 회사에다가 이제 입사를 시킬지 말지 이제 판단하는데 만약 저 AI가 여성을 차별하면 어떡하지? 내지는 뭐 지방대를 네. 차별하면 어떡하지? 오, 뭐 이런 게 네. 이제 걱정이 있죠. 그래서 이 AI의 부작용이나 역기능들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야겠다. 네네. 이제 그거를 잘 모르면 AI를 아무리 잘 써도 잘못된 방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지는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 역량 말고 소위 말해서 이제 AI 관한 윤리 교육을 같이 시킵니다. AI의 윤리 네. 교육이요. 그래서 이제 이 AI 역량 교육, 윤리 교육을 합해서 AI 리터러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흔히 말해서 리터러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문장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문해력이라고 하면 남이 쓴 글을 그 저자의 의도대로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네. 내가 어떤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 상대편들이 내 생각을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잘 쓰는 능력. 이게 문해력인데 네네. 이제 AI 시대의 문해력이라고 하면 AI가 표현했던 뭐 글이나 그림을 보면서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도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윤리적인 측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AI를 잘 써서 내 생각이나 업무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AI를 잘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일상화가 됐고 필수가 되었는데 그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 실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 AI가 필요하구나. 또 잘 써야 되겠구나. AI가 참 좋은 도구이긴 도구인데 AI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AI 시대에 우리 자녀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의 물결 또 권력의 이동, 부의 미래라는 책을 지었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는 이제 미래의 학자인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을 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그 우리나라 정보화의 마스터 플랜을 이 엘빈 토플러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엘빈 토플러가 작성했던 우리나라 정보에 관한 마스터 플랜 4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봐도 참 잘 썼던 그런 계획서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201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한번 이제 초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초청을 했던 기획사에서 강의하기 전날 이분을 모시고 좀 특이한 데를 가고 싶었어요. 그 특이한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이렇게 밝다라는 거를 엘빈 토플러한테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강의하기 전날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0시쯤 되었는데 이분을 모시고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이분을 모시고 간 데가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강남의 학원가입니다. 파락군 학원가고요. 그 학원가에 갔을 때 밤 10시쯤 되니까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앞에 학원에 이제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죠. 그 불야성 같은 모습을 이제 엘빈 토플러한테 보여줬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참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학부모들한테 질문을 했겠죠. 이 한국의 학부모들이 열의가 참 대단하다.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저렇게 공부시키고 데려다 주고 뭐 데려오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자기 아이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기 원할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고등학생들까지 열심히 밤에도 학원에 이렇게 보내주고 또 케어해주는 부모들이 바라는 자기 자녀들의 미래 직업. 되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되게 사자로 끝나는 거를 되게 원합니다. 뭐 의사, 뭐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뭐 이런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원하죠.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학교도 뭐 특목고, 의고 뭐 이런 데를 이제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엘빈 토플러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어제 봤던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거 있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봤고 그들을 향한 부모들의 소망이 뭔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지금 잘못된 걸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였습니다. 본인들 시대에는 유망한 직업이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막상 그 직업 현장에 갔을 때는 심지어 사라지는 직업 내지는 지금은 인기 있지만 나중에는 인기가 없는 직업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학교하고 학원에 올인을 시키고 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좋은 직업이 10년, 20년 뒤에도 좋은 직업일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저도 가까운 이제 그 옆집에 사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 옆집 아이가 저는 좀 친했는데 이 아이는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나중에는 본인이 정말 만화를 평생 이렇게 많이 봤으면 좋겠다, 계속 앉아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는 나중에 커서 저 비디오방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비디오방이라는 게 비디오 대여점 말하는 거죠. 동네 곳곳에 몇 년 전에 보면 이렇게 DVD 대여해주고 뭐 소설책도 대여해주고 하는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게 주인을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여해주면서 본인은 계속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봐도 괜찮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그게 최고의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 꿈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보실 수 있나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이 비디오 대여점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대개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서 이 비디오의 컨텐츠를 공급해 주니까 이제 공급망 자체가 사라진 거죠. 이제 이런 고민들이 나옵니다. AI 시대가 되면 기존의 디지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직업의 변동이 있을 거고 그 직업의 변동에 있어서 지금 유망한 직업들이 오늘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AI 시대 때 사라지는 직업에 대한 예측들이 계속 나옵니다. 많은 예측들 속에서 그 사라지는 직업의 순위들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되게 1등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나 어느 미래 컨설팅 회사가 예측을 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라질 직업 1위로 나온 게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AI 시대가 되면 이 회계사라는 직업들은 정해진 규칙과 어떤 포맷에 의해서 같은 일들을 이제 전문적인 일을 반복을 하는데 여기 뭐 창의적이고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AI만큼 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회계사가 1순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밑에 교사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가르치는 직업도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계속 요동을 치고 바뀔 텐데 뭘 가르치지? 이 아이들한테 어떤 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진로 체험할 수 있는 학기를 줘서 그걸 준비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교육 시스템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실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을 학교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변호사 되고 싶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죠. 변호사 선생님 어릴 때 뭘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변호사를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 그다음에 갖춰야 될 지식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죠. 그거를 보통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휴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진로 준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걸 준비했던 학생이 10년, 20년 뒤에 그 직업을 가지려고 했을 때 직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직업에 필요한 스킬 그거를 교육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거 역량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스킬 교육이 아니라 역량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유네스코나 유엔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제 기구에서 이제 다음 세대 인재를 기를 때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마다 항상 이 다음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역량을 교육시킬 건지를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이제 AI 시대 때 자녀를 기르신 학부모님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역량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AI 시대가 되니까 AI를 잘 다뤄야겠네 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AI를 잘 쓰게 하고 어릴 때부터 AI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전체적인 역량에서 이 AI 같은 도구를 쓰는 교육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구라는 거는 너무나 빨리 바뀌고요. 그 도구라는 거를 잘 쓴다고 해서 보다 그 밑에 있는 생각까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역량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하는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창의성,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력, 최근에는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고력, 뭐 생각하는 법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시면 뭐 수십 가지의 사고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AI 시대 때 많이 꼽는 게 창의력입니다. 최근에는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야 이제 창의력도 인간들하고 AI하고 차별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창의력을 더 준비한다고 해도 AI 시대도 통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가장 확률 높은 것들을 가지고 쭉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평균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소수의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이 AI에 의해서 사실 무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들춰내서 사람들의 어떤 이제 다른 욕구, 뭐 창의력에 관한 또 새로운 것들에 관한 다른 욕구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사고는 여전히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를 이제 가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썼을 경우에 야, 이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글 썼는데 라는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창의적이야. 저 사람이 하는 작품은 창의적인 작품이야 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아이폰이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평가는 스티브 잡스가 한 게 아니고 아이폰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내가 한 작품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필요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뭘 욕망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즐기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어떤 걸 선호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눌려 있는데 그걸 분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인문학입니다. 사람에 대한 심리,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또 어떤 경우는 역사적으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옛날 가마 시대에도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뭐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느냐,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에 일어나기 전후에 정치적인 갈등은 어떻게 됐었나, 그게 또 어떻게 해결됐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람을 배우고 사람의 심리를 배우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했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만족이 됐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많이 시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AI 시대가 되니까 AI에 관한 기술, AI에 관한 과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학 중심의 사회, 기술 중심의 사회도 나중에는 결국은 인간을 잘 이해하고 사회 시스템을 잘 이해한 사람들만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 사는 거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AI를 쓰고 있는데 그 AI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얘가 몇 명에 의해서 만들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한 700에서 1000명이 그 챗GPT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아이가 저 그룹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될까?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짜야겠죠. 프로그램도 잘 짜고 아까처럼 창의적 생각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기반의 어떤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의식 분명하고 그다음에 상대편에 대한 이해력 분명하고 그래서 소통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협업 인성 능력이라고 보는 건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1명, 2명씩만 이제 크죠. 옛날에는 막 3명, 4명, 뭐 많은 집안 10명까지도 형제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면서 양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왔거든요. 지금은 그러기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학교에 가도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부딪히는 거 교사들이 많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어디 가든지 자기가 옳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는 세대들이 이제 어른 세대까지 이렇게 쭉 성장하게 되면 이런 수백 명이 달라들여서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그걸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이들이 집에서는 혼자나 뭐 1명이나 2명밖에 없지만 부딪힐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많이 노출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도 요즘에 팀 프로젝트를 많이 시킵니다. 절대 1명이나 2명이 하지 않도록 하고 3명, 4명, 5명이 하도록 해서 뭐를 유도하냐면 갈등을 유도합니다. 갈등. 그래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갈등 속에서 자기가 할 바를 하고 또 상대편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팀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이들을
이 공동체 기반에서 좀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많이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글로벌 역량인데 앞으로 회사들 특히 잘 나가는 회사들은 옆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언어도 잘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AI 시대 때 다 AI가 통역과 번역을 해주는데 이제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역과 번역은 AI 도움을 받아서 업무에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나라 말을 하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일체감, 그다음에 그 사람과 연대감,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려면 최소한 언어는 두세 개 정도는 익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AI 시대에 AI에 관한 지식과 도구를 잘 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근본적인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물고기 잡는 법은 오히려 협업할 수 있는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한 그런 변화 가운데서 노출돼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수용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가급적 그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많이 노출시키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도하시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AI는 하나의 기술이고 또 그 기술은 도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력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면 너무 생각이 결러지는 거 아닌가? 너무 AI 의존적이어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심이 있으세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조금 갈려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이런 AI 쪽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중독성이 심해져요. 의존성이 심해집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안 외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디지털 교육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해왔던 나라들이에요. 네. 뭐 핀란드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지금 AI 교육도 역시 핀란드 같은 경우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제 일부 북유럽 나라들이 해보니까 이게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게 AI를 잘 쓰고 디지털을 잘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인격체로서 인격 형성, 자아 형성, 관계 형성하는 시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네. 이거가 AI 때문에 이제 중독이 돼서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그 나이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고등학생들도 AI 디지털 SNS를 못 쓰게끔 법을 만들었고요. 못 쓰게 하는 거, 네.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네.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다, 어릴수록 디지털에 많이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이제 그런 전문가와 국가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아날로그적인 방식, 뭐 종이 체계, 그다음에 네. 사람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디지털은 나중에 배우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보는 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앞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이라 하면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제 디지털 AI 교과서들을 만들면서 네. 이제 초등학교부터 AI 교육을 다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중국하고 보면은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네, 중국은 어느 시기 때부터 시작을 초등학교 전부터 시킵니다. 유치원 때부터. 네, 초등학교 전부터 시키고 초등학교부터는 전체 교과서를 이미 다 AI 교과서를 만들어 놨고요. 그걸 이제 다 의무 교육을 그렇군요.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중국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이제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AI 의무 교육을 시킨다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걱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중국의 이 엄청난 학구열
이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차이로 벌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도 지면 되지 않는다 생각 때문에 우리도 그렇겠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로 해서 빨리 인재를 길러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열심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로 다 바뀌어졌나요? 지금 2024년 6월부터 사실 이제 이 디지털 AI 교과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원래 이제 의무화해서 디지털 이렇게 교과서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과서라고 하면 모든 학교가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교과서.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AI 그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명칭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삐걱하고 어긋났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그 교육용 교재, 보교재처럼 네. 이제 지위가 약간 하락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학교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저 AI 교과서를 쓰겠다 어느 학년 그럼 이제 그 일부만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한 최근에 한 30% 정도까지밖에는 보급이 안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AI나 이런 트렌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죠. 우리가 급하겠네요. 네, 맞아요. 빨리 가서 네. 우리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교육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빨리 우리가 AI 교과서도 도입하고 이걸 학교에 확산시켜서 다음 세대들이 AI에 노출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러겠네요.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의 교육 현장에는 사실 그 교육 당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사. 그렇죠. 선생님들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합의 지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좀 강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일부 교사분들은 뭐 일부일지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의 교사분들이 AI 교과서에 대한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고 네. AI 교육은 필요하지만 AI 교육에 대한 단점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단점에 대한 보완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죠. 빠르게 또 발전이 되다 보니 많은 우려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AI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과 도시에서의 어떤 생활 수준의 차이와 그리고 또한 어떤 생활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AI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차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이제 AI나 디지털 교과서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지금 현재 그렇죠. 현재 사교육 시장을 가만히 보면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이 많고 사교육시킬 만큼 충분한 재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교육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 특정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재력과 정보를 사교육 분야에 잘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밀인데. 비밀이요? 네.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얻으려고 잘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AI 디지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져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제 똑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반대라는 네. 이야기 뭐냐면 이 디지털 AI 교과서가 딱 되면 사실은 요 단말기 흔히 말하는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 정도만 갖춰져 있고 이 컨텐츠를 이제 교육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네.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개별 학습을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맞춤형 학습이라고 해석이 그렇죠. 될까요? 맞춤형 네. 학습이죠.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전통적으로 사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네. 이걸 디지털 교과서 안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네. 부유하지 않은 아이들도 역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교육 격차, 또 인프라 격차 네.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육 기회가 오히려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집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뭘 잘하는지를 파악해서 또 다른 이제 교육의 기회들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AI 교육에 대한 장점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눴는데요. 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항상 어두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의존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AI 튜터나 이런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자기가 외워야 될 필요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얘만 누르거나 말하면 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교육적으로 대단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각의 힘을 그렇죠. 잃어가기 때문에. 생각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생각이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의존적이고 중독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되냐면 다음 세대 아이를 교육시킬 때 AI가 사람보다 똑똑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이거 누가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용하는 자가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도 AI 없이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문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AI만 끼고 전문가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은 AI 없는 수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I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훈련받고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게 수업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하고도요. 네, 이제 그렇게 AI를 쓰고 쓰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냥 모든 게 다 구분 없이 그냥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디지털 교육의 나이를 조금 끌어올려야겠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인격의 터전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좀 디지털 도움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해놓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디지털이나 AI를 써서 어떤 일을 할지 자기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 이제 네. 그게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북유럽들은 주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로 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정도. 3학년 이상이 되어야 디지털을 좀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쓸 수 있는 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나라는 초등학교 3학년도 위험하다. 얘도 중독에 걸리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이상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큰 어떤 일 중에 하나가 AI 안전 교육이라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소장으로 맡고 있는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는 AI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기구예요. 아, 네. 근데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AI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인류 전체가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는 이 훌륭하고 너무 엄청난 AI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쁜 지식, 예를 들어서 뭐 대량 살상 무기 지식이라든지 사기치는 방법, 그다음에 남들한테 범죄하는 방법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사기치는 방법. 그죠. 사람들 가스라이팅하는 방법, 뭐 그런 거 있겠네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그렇죠. 좋은 그다음에 정보도 있지만 그다음- 좋지 못한 정보. 그렇죠. 성인물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내려고 굉장히 대답을 해도 대답을 잘 안 해주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떤 정보들이 악용하기 쉬운 건지를 찾아내서 못 쓰게끔 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 결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제공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역기능, 그다음에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심지어 AI를 쓰다가 사람들이 민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이제 있죠. 그런 민원들을 누군가는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접수할 수 있을까, 고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AI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AI 단점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오히려 질문을 교수님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윤리나 뭐 부작용, 역기능 이야기를 막 하면 이제 저는 전공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 뭐 동기나 후배들이 컴퓨터나 AI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끔씩 네. 그냥 저한테 와서 선배님 왜 제 인생에 태클을 거십니까? 인생의 태클. 중국하고 경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거 다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라는 이야기 하는데 네.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이루다라는 AI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루다. 네, 그 챗봇인데 그 이루다가 3주 만에 문을 닫았거든요. 닫은 이유가 그때 이제 성차별 한다는 것도 있었고
뭐 장애인 차별도 있었고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고 소위 말해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처럼 많이 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년 개발했던 거를 3주 만에 오픈했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제가 그 사례를 드는데 우리가 한때 반짝하고 각광을 받는 사업을 하다가 그냥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을 거냐 아니면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거냐 소위 말해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야기하죠. 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AI를 지금 사업을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려면은 결국 처음부터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AI를 만들 때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외국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 연구소도 그렇게 그 작업을 하지만 이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도 AI를 밝은 면만 볼 게 아니고 어두운 면도 같이 보는 게 좋고 그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왜 만드는 사람만 잘 만들면 되지 왜 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흔히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똑똑한 제품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AI 시대도 AI의 문제점, AI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 야 이걸 AI로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이제 건설적인 의견도 같이 이제 시민들이 내줄 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저변 확대가 진짜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과 정말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유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또 모시면서 우리 AI 교육과 앞으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강의 또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에듀TV 교육이 미래다. 첫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